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미국 대선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여론조사 얘기부터 해볼게요.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앞선다 이렇게는 나타나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했는데도 이전 조사와 별 차이 없다.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해리스의 돌풍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거세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컨벤션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요거는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지율을 해리스 후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컨벤션 효과라는 것은 전당대회 이후에 네. 어떤 여론조사가 4에서 5% 정도가 훅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현지에서는 이런 미국 선거 지형이 유권자들이 워낙 양분돼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어느 정도 지지층을 결집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 올라오는 지지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현재 민주당 지지층, 공화당 지지층 90% 이상이 자기 당 후보에게 지지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은 것은 중도 확장성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네. 이제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올라오면서 네. 바이든에게 지지 표명을 꺼렸던 비백인 유권자라든지 젊은 유권자, 네. 민주당 지지층인데 지지를 꺼리기를 표명했다. 이런 유권자들이 해리스 후보로 교체된 이후에 급속도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 반영이 돼서 전당대회 이전까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남녀를 좀 구분을 해보면요. 여성 유권자들의 해리스 지지는 높은데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는 트럼프보다 낮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렇습니까? 어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하고 트럼프 네. 후보가 가진 인구 통계학적인 배경이 작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에게는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처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가능성, 유리천장을 깬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그러한 정치적 수건을 깰 수 있는 후보가 등장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를 갖다 더 몰아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남성 주권자로서는 아무래도 더 자신의 표시를 바꿀 만한 그러한 그런 요인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만 본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남성 주권자들 특히 트럼프 후보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백인 남성들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거 내내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런 현상은? 물론 남성이라고 해서 네. 모두 다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어떤 연구 결과라든지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후보 지지가 해리스 아무래도 후보보다 많다. 아무래도 네. 좀 높다. 이런 추세는 큰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유불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지층이 남녀로 갈리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크게 미국 인구 유권자 구성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투표장에 열렬하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선거날 남성 후보 유권자들이 더 많이 나오느냐, 여성 유권자들이 더 많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녀 이렇게 가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 영상을 공개해서 논란입니다. 규정 위반이다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될 사안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논란이 크게 될 사안은 아닌데 아무래도 네.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링턴 국립묘지는 우리의 현충원과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성스러운 그러한 영웅들을 모신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거라든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3년 전에 공항에서
어떤 그 사망하신 그러한 그 영웅들을 모시는 추모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그 유족 일부와 함께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러한 추모 행사를 선거, 정치로 활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캠프 측과 관리하시는 분들 사이에 몸싸움도 있었고 어떤 그 고성도 오고 갔다 이렇게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좀 논란이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격할 빌미를 잡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네. 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3주년 추모 행사에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까지 다 초대를 받았는데 두 분은 안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공격할 빌미가 되는 거고 네. 어쨌든 그거는 트럼프 측의 입장인 거고 네. 해리스 후보 측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런 신성한 장소를 갖다가 악용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정말 이게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 못지않게 입이 거친 부통령 후보 벤스 같아요. 보니까 해리스 후보한테 자식 없는 여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여성 비하 발언도 많이 하잖아요. 비호감도가 높아지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족스럽다, 흡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공격수로서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이디 벤스 오하이오 상원의원이 네. 그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낙점이 됐을 때 사실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배경을 보면 그 오하이오 주에서 어렵게 큰 백인 남성이고 맞아요. 저소득 가족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예일 대학까지 나오고 벤처 캐피탈에서 성공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분이기 때문에 네. 뭔가 그 모범적인 그러한 모범에 대한 이런 모습을 보여줄 뿐인데 입이 너무 거칠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했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식 없는 고양이 마음 이런 얘기하면서 네. 구설수에 올라갔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고 트럼프를 공격한다고 더 막말을 내뱉으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극우 쪽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초반보다는 보다 더 강경하게 자신의 정책 입장을 공고히 해가지고 선거 승리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어떤 벤스가 역할을 분담을 하는 거죠. 굿캅, 배드캅 얘기하면서 네. 트럼프는 상황에 따라 통합도 얘기하고 공격도 하면서 비난도 하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벤스는 완전히 공격에 치중하면서 공격수를 치중하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어떤 선거 승리에 기여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자신에게 돌아올 모든 비방을 제이디 벤스가 맞아주면서 선거를 끌고 가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공격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쪽은 이미 다 지지자들이 확정이 돼 있는 거고 중도층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화당에서는 그럼 이 선거 전략을 계속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려를 네. 하겠지만 선거에서 승리에서 중요한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일단 지지층을 결집해서 동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투표장까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정책적 선명성, 정치적 공격을 강하게 하면서 지지층을 투표장까지 나오게 만드는 그런 유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전담한 게 제이디 벤스. 그리고 이제 때때로 트럼프가 도와주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은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 좀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은 좀 더 그러한 정책적 유연성을 가지고서 중도 확장성을 고려하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양성이 워낙 미국 정치가 크기 때문에 네. 중도 확장을 위해서 많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 동원에 방점을 찍고요. 그리고 공화당 쪽으로 뭔가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무당파나 중도층,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생각한 것 많고 중도 확장성 위에서 막 포용하고 이런 모습은 보이기가 어려운 게 사실 현실입니다. 뭐 거친 얘기는 그럼 계속 나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지난 주말에 CNN하고 첫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었습니까? 평가는 어땠어요? 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네. 있는데요. 어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해리스 네. 후보가 토론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암암리에 그래요? 계속 퍼지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기대치는 높지 않은 게 네. 또 어떻게 보면 해리스 후보한테는 뭐 잘된 일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떤 그 후보, 그 해리스 후보가 어떤 그 원고라고 하죠. 프롬프터 없는 데에서 즉흥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연설할 수 있느냐. 요 능력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오케이가 되지 않았나. 일단 그 합격적으로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 인터뷰를 보면서 네. 생각보다는 차분하게 공격할 때는 공격하고 방어할 때는 방어하고 노련하게 빠져나갈 때는 빠져나가는 그러한 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지 측면에서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구체성이라든지 또 포인트를 잡는 부분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입장을 그 프래킹이라고 하죠. 어떤 그 파쇄법을 해서 어떤 그 천연가스를 갖다 끌어내는 방향에 대해서 과거는 반대했는데 왜 지금은 그 찬성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사실은 좀 그 약한 모습, 뭔가 좀 그 머뭇거리거나 좀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선명성을 보여줘가지고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서 논란을 피하면서 그냥 그 정치적 측면에선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9월 10일 날 TV 토론회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 공격을 하면서 이제 그 집중적으로 조명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TV 토론 이제 첫 토론회 하잖아요. 다들 지켜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토론은 해리스를 위한 시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2020년 너무 많이 봤죠. 많이 보고서 네. 워낙 어떠한 토론을 하는지 잘 알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정보 유권자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후보한테 표를 주기는 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은 미국 유권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많이 받는 정치 이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선거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라는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표를 던지기는 애매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이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라는 강력한 경쟁에 맞서서 얼마나 당당하고 강인한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후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와 더불어서 어떤 정책적 비전을 트럼프와 차별화하면서 정책 비전을 보여주면서 희망과 기대를 제시할 수 있는가, 그런 기대 수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갖다 검증하는 무대가 될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론 조사를 보면 3% 내외 정도의 표심을 옮기는 그런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치열하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러한 경쟁 레이스에서는 3% 하면은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유권자들이 해리스를 검증하는 시간, 그걸 통해 가지고 잘 넘긴다면 해리스 우위에 어떤 레이스가 한도가 지속이 될 거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트럼프 대선론이 다시 부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팽팽한 가운데 TV 토론이 열린다라고 하셨는데 경합주에서는 굉장히 치열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경합주란 네. 표심을 그때 그 경합주 표심이 다른 네. 세이프 스테이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경합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지 정당과 후보가 명확한 후보 지역들 그하고 어떤 선거의 이슈가 다른 게 아니고요. 네. 경합주의 표심은 해당 선거의 주요 이슈나 어떤 이벤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은 단기적 이슈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폭이 큰 것이 이제 경합주 네. 표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합주 유권자들이 지금 어떤 TV 토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코스트 오브 리빙에서 생필품값이 너무 비싼 것, 그리고 남북 국경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두 후보가 어떤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 과정에서 두 후보가 얼마만큼 당당하고 어떤 강인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볼 거기 때문에 경합주의 표심은 다른 주들의 전역에 비해서 이번 TV 토론에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대선에서 중동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보면 주말 사이에 이제 하마스에 억류돼 있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의 사망 소식이 이제 나왔는데 미국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도 한 명 있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해리스는 하마스의 책임을 돌렸는데 트럼프는 민주당 정부,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 대통령 여기에 책임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그 인들 가자 지구산 인들의 어떤 존엄성이나 인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미국에 있어서 중동에 갖는 전략 중에서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살상무기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무기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어떤 그 반발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나 해리스나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비난할 수 있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하마스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는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하마스를 갖다가 비난하는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좋은 공격의 소재겠습니까? 그러네요. 이건 그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실패인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대통령이었으면 아예 그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침공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갖다 공격하는 거거든요.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2인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든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리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이다라고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휴전을 놓고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네타냐후 총리가 워낙 이렇게 완강하잖아요. 그 내부 문제는 어떻게 봐야 돼요?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아니었으면 그 이스라엘의 사법 체계를 갖다가 구성으로 바꾸려고 정치적으로 인주적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그 이스라엘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고 또 네타냐후 정권이 갖고 있는 많은 국내적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사실 네타냐후 정권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면서 그 임기를 연장해 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 입장에서도 어떤 국가 위기 상황이니까 전시내각을 그냥 용인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개의 목표를 설정을 했잖아요. 첫 번째가 하마스를 가져지고 완전히 몰아내는 것, 격퇴하는 것. 두 번째가 인질을 갖다가 구출하는 건데 네타냐후 그 전시내각 하에서 전쟁만 길어지고 있고 희생자만 늘어나고 있지 두 가지 목표에서 하나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질 6명이 어떤 그 살해돼서 돌아오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휴전을 해서 인질 돌리는 것을 하나라도, 즉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먼저 실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국내에서 완전히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네타냐후 어떤 전시내각에서 향후 어떤 그 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전 협상이 좀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지금 어떤 그 소아마비라든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접종을 위해서 한 9일 정도 그렇죠. 휴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하마스를 극퇴하는 것이 자신의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걸 알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만 휴전을 갖다 하는 것이지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이제 그 자신의 전쟁 목표를 부각시키면서 다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얼마만큼 미국을 위주로 한 그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네타냐후에게 압박을 넣어가지고 휴전을 길게 하고 휴전 협상에서 기존의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을 마무리 질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요. 쉬워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